35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온 박미경 씨.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남편의 정년퇴직과 함께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정수 씨가 퇴직금 7천만 원을 들고 젊은 여자에게 떠나버린 순간 미경 씨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모래성은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배신의 시작과 미경 씨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과 마주했습니다. 35년 전 갓 입사한 남편을 위해 손수건에 수놓아주던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30년 고생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자고 빨간 장미 20송이를 안고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그 광장에서 저는 노후의 안락함을 꿈꿨습니다. 남편이 30년 함께 일한 김 과장과 짧게 악수하고 제게 걸어오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내민 꽃다발을 보지도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마음은 저를 떠나 있었던 거겠죠.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보러 갈까? 큰딸 서영이가 둘째 낳았잖아.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주 보러 가자. 남편은 대답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짐짝처럼 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 해로한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이방인의 시선.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퇴직이라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와 애호박, 마늘을 듬뿍 넣어 냄비를 젓다가 문득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진 섬뜩한 미소. 저는 그 미소가 무섭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탐욕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은 기념일이잖아. 저는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주었지만 그는 두어 숟가락 뜨더니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배불러.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방문 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까지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리조트 사진이 떠 있었고 남편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불안감 대신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역시 우리 둘이 여행 가려나 보다. 그 기대는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세면도구도 챙기지 않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어 물었습니다. 여보, 짐은 안 싸? 남편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미안해가 3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비수였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12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밤마다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큰딸 서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혹시 너한테 연락 왔니?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애들 재우느라 바빠. 아빠 어른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끊을게. 뚜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도 전화했지만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신혼인 거 아시잖아요. 처가 쪽에서도 눈치 보이는데 지금 부모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자식들인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막상 제가 힘들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남편 친구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정수 형 요즘 어디 있어요?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아는데 말 못하는 그런 느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강남 카페에서 정수 형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한 40 중반쯤 돼 보이던데 손도 잡고 있고. 제가 인사하려다 그냥 나왔어요. 형수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순간 제 귀가 멍했습니다. 젊은 여자 손을 잡고 65 노인네가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듯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본 게 확실해요. 그 여자가 정수 형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말은 놓더라고요. 오빠, 이거 사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딱 한 줄.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게.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다 선명해졌다 반복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보낸 마지막 말이 고작 20글자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배신감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못 돌아가. 저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뭐가 문제였어요? 35년을 살았는데 대체 왜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나도 한 번쯤 내 인생 살고 싶었어. 회사 다니는 35년 동안 난 기계처럼 살았어.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35년 동안 뭐 했는데요?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남편은 또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였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의 35년 결혼 생활이 남편의 차가운 미안해 두 마디로 끝났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35년 세월을 단 20글자의 문자 메시지와 미안해 두 마디로 저버린 남편. 미경 씨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과연 남편은 퇴직금 7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미경 씨는 이 갑작스러운 배신 앞에서 어떻게 홀로 서게 될까요? 35년 결혼 생활의 비참한 종말. 하지만 미경 씨를 기다리는 것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닌 더욱 현실적인 냉혹함이었습니다. 남편 김정수 씨가 퇴직금을 들고 사라진 지 얼마 후 미경 씨는 그가 남긴 충격적인 재산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35년 헌신의 대가로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과의 통화가 끊긴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내역 출력을 요청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 인출, 적금 1,200만 원 해지, 예금 500만 원 인출. 남편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저희 노후 자금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인출했나요?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퇴직하신 다음 날이네요. 5월 16일. 5월 16일. 제가 손수건을 넣어주고 빨간 장미 20송이를 안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날.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버릴 계획, 그리고 돈을 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계획을요. 35년의 사랑과 헌신은 남편에게는 7천만 원을 들고 도망치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의 고혈압약 챙겨주고 양말 짝 맞춰 서랍에 넣어주고 회식 다음 날엔 북엇국 끓여주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제 노후까지 들고 떠난 남편의 배신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잔액 63만 원. 전세 보증금은 석 달 뒤 만기였고 관리비는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새 전세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월세로 살자니 63만 원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60여자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나?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면접을 봤습니다. 점장은 27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고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시죠. 시급은 10,000원이고요.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핸드폰 요금 5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합치면 10만 원. 그럼 50만 원이 남는데 그걸로 밥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내내 서 있으니 다리가 붓고 발바닥이 저렸습니다. 예순의 몸이 견뎌내기에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오다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운동 삼아 나왔어요.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산대로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찍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남편분 젊은 여자랑 다닌다면서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알아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어휴, 남자들은 다 그래요. 돈 좀 생기면 바람 피우고. 박 여사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말이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밀려오는 비참함. 저는 눈물을 참고 꾹 참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 마트 뒤편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8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폐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동네를 돌았습니다. 처음엔 누가 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니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폐지를 주우며 걷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과장 승진했을 때 미역국 끓여주던 날, 아들이 대학 붙었을 때 온 가족이 외식했던 날.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겹쳐지며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제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찍다가 밤에는 폐지 주우러 다니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늙었더라고요. 2달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생존 의지로요. 내가 살아야 한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35년 동안 헌신했던 아내는 남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노후를 위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0의 나이에 마트 계산원과 폐지 줍는 일을 병행하며 미경 씨는 처절한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그녀가 이제 밤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미경 씨. 하지만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숨겨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석 달 후 큰딸 서영이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미경 씨를 깊은 눈물 속에 잠기게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미경 씨에게 남편 김정수 씨는 또다시 차가운 문자로 비수를 꽂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과 폐지 줍는 일로 몸은 고됐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은 여전히 손주들이었습니다.
큰딸 서영이의 둘째 아들 지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서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우 데리고 갈게요. 생일이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얼굴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집에 줄 선물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손주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한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 뚜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도 마음대로 못 보는 할머니가 뭐가 할머니인가 싶었습니다. 35년을 헌신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된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 돈으로는 어디로 가나?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은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돌아와 줘요. 아니면 돈이라도 좀 보내줘요. 35년 동안 남편에게 짐이 된 적 없었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애원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딱 5글자. 미안해. 나도 지금 여유 없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기대,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는 하겠지라는 미련.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한테 손 벌리지 말자. 내가 살아야 한다. 남편 없이도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더 빠르게 움직였고 밤에 폐지 주울 때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손주 얼굴 보려면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4달쯤 지났을 때 마트 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시간 1시간 더 드릴게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 폐지 주운 돈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관리비 15만 원 내고 나머지로 밥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남편 없이도 제 힘으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동네는 변두리였고 방은 작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빼고 나니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조금씩 생활비로 썼습니다. 마트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쉬다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투잡을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폐지는 주말에만 주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60 나이에 하루 8시간씩 일하니 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배신한 남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폐지 줍기까지. 60의 나이에 투잡, 쓰리잡을 뛰며 그녀는 자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 앞에 자식들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의 배신 후 미경 씨는 혼자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 보증금까지 마련하며 자립에 성공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가 일하는 마트에서 큰딸 서영이 가족을 마주치게 됩니다. 반년이 지나자 저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했지만 제 발로 서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딸 서영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 지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계산대를 비울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서영이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래 보다시피 서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주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리고 싶었지만 계산대를 비울 수 없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찍는데 서영이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는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 나 버리고 갔어. 돈도 다 가지고.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건을 찍었습니다. 쌀, 김치, 기저귀. 일상적인 물건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저는 서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해줄 건데?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쁜 내가. 서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식들은 늘 저에게 바쁘다, 눈치 보인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카드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혼자 잘 살아. 그리고는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돈 좀 보낼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서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그 동정이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민수에게도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빠가 집 나간 거 알지? 민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누나한테.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잘 살아. 너희 아빠 찾지도 마. 민수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법적으로는 아빠가 생활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 거야. 그 사람 이미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고 남편한테 기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박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트 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릴게요. 그럼 시급 말고 월급제가 되고 4대 보험도 들어가요. 월급은 세전 2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규직이요? 제 나이에? 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성실한 분 없어요. 손님들도 박 여사님 좋아하시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3세 정규직이라니. 남편 없이도 제 힘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게 됐다니. 편의점 일은 그만뒀습니다. 마트 일만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엔 폐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이젠 돈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소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남편 친구 박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박 사장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형수님. 박 사장은 제가 손수레를 끄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수 형 좀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손수레를 끌며 말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미 저한테는 없는 사람이에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형수님, 제가 들은 얘긴데 정수 형이 그 여자한테도 돈 다 쓰고 버림받았대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알아야 하는데요?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요? 저를 버린 사람이 무슨 부부예요? 이제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법을 배운 여자였습니다. 마트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미경 씨는 남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선언하며 그녀는 진정한 박미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졌던 남편 김정수 씨가 또 다른 비극적인 모습으로 미경 씨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 김정수 씨에게 버림받은 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던 미경 씨. 그녀의 삶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남편과 함께 도망쳤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김정수 씨는 젊은 여자에게조차 버림받고 처참한 모습으로 미경 씨 앞에 나타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선 지 8개월째. 저는 마트 정규직 직원으로 제 인생을 설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정수 씨 부인이세요? 저는 김정수 씨랑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여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하반신 마비래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당신이 데려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에이,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죠. 저는 이제 못 봐주겠어요. 돈도 다 떨어졌고 병원비도 밀렸는데 제가 왜 남의 남편 뒷바라지를 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끈이 끌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여자가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반신 마비라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직하던 날의 뒷모습, 미안해라고 말하던 목소리,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게라는 문자.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복잡한 생각 끝에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는 해야겠다. 어떤 상태인지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 일이 끝나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본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푹 꺼졌습니다. 체중도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초라하고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35년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더라고. 오빠, 오빠 하면서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7천만 원 들고 떠난 거예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 돈 다 썼어. 그 여자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차 바꾸자고 여행 가자고. 나도 모르게 다 써버렸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6달쯤 지나니까 돈이 바닥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돌변하더라고. 그러고는 짐 싸서 나가버렸어. 그 뒤로 연락도 안 돼. 저는 남편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찾아다니다가 술 먹고 차 몰다가 사고 났어. 다행히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는데 나만 하반신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35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도 밀렸고 퇴원하라는데 갈 곳도 없어. 나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하세요? 제가 전화해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도 지금 여유 없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마트에서 계산대 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엔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제발.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 잘못을 제가 왜 책임져야 하죠? 남편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저는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우리 인연도 끝났어요.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35년 헌신을 배신했던 남편에게 미경 씨는 8개월 전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냉정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로 돌아온 남편을 외면하는 미경 씨의 모습은 어쩌면 처절한 생존 끝에 얻게 된 그녀의 강인한 자아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반신 마비 상태로 돌아온 남편 김정수 씨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선 미경 씨.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8개월간 홀로 버텨온 시간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5년 결혼 생활의 끈을 완전히 놓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때 큰딸 서영이가 찾아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과의 35년이 진짜로 끝났구나. 사흘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35년을 산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해도 정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알았어요. 주말에 갈게요. 남편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라고 연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 보던 모습, 머리 새하얗게 센 모습.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큰딸 서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 있다며? 서영이 얼굴은 울었는지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고 났대. 하반신 마비래.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엄마가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아,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잖아. 7천만 원 들고 여자 따라가서 엄마 버렸잖아.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 그래도 35년인데. 이렇게 끝내면 엄마 마음도 안 편할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마트에서 계산대 치고 폐지 주었어.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봤어. 창피해서. 근데 너희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젊은 여자랑 놀았잖아. 서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아빠가 나쁜 거. 근데 엄마, 지금 아빠 정말 불쌍해. 다리도 못 쓰고 갈 곳도 없대.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을 키운 딸인데 제가 이렇게 냉정해도 되나 싶었죠. 저는 결국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서영이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영아, 여보, 왔구나. 서영이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좀 용서해줘.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영아,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제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물, 남편의 초라한 모습, 3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버려야 하는데 정도 남아있고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집엔 못 들어와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거기 들어가세요. 비용은 제가 알아볼게요. 남편이 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퇴원 날짜 알려주세요.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영이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그냥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저렇게 두고 오는 게 맞나? 근데 다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서영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봐줘서. 저는 딸을 봤습니다. 서영아, 엄마는 아빠 용서 안 했어. 그냥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정부 지원금, 장애인 복지.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우는 모습. 저는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울지 말자.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경 씨는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을 집으로 들이는 대신 정부 지원을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미경 씨의 단단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화에서는 미경 씨가 남편의 요양병원 수속을 돕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젊은 여자에게 빼앗긴 줄 알았던 퇴직금 중 일부가 차용증과 함께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김정수 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밟으며 미경 씨는 그의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남편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퇴직금 7천만 원을 모두 탕진한 줄 알았는데 그중 2천만 원이 차용증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 돈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재산 없으시면 수급자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비용도 지원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가? 아니면 이게 현명한 선택인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남편도 살고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35년을 산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나빠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어. 2천만 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빌려줬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어. 울면서 매달리더라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받기로 하고 빌려줬어. 근데 내가 사고 나고 나서 연락이 안 돼. 번호도 바꿨어. 저는 한참을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만 쓴 거예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 여자가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바보같이 믿었어. 차용증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면 제가 1년 넘게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 그 돈이면 너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차용증 보내줘요. 남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해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닌데 그냥 날리긴 아까워서예요. 집으로 돌아와 큰딸 서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영아, 너희 아빠가 그 여자한테 2천만 원 빌려줬대. 차용증도 있대. 서영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2천만 원? 엄마, 그거 받아내야 해. 다음 날 서영이가 남편한테서 차용증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이민정, 주민등록번호 2천만 원, 월 2% 이자, 차용일자, 서명, 도장.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엄마, 이거 법적으로 완벽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저는 차용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찾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그 여자 주소. 근데 이상한 게 그 주소로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글이 몇 개 떠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글?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예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만 당한 게 아니란 얘기네. 네, 엄마. 제가 그 사람들 연락처 알아낼게요. 같이 고소하면 유리할 거예요. 일주일 뒤 저는 카페에서 3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민정이라는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3천만 원, 한 사람은 1,500만 원, 한 사람은 2,500만 원.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는 어머니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동생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는 아버지 수술비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꽃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들 차용증 있으세요? 3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바꿨고. 저는 민수가 알아낸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보셨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봤는데 한 달 전에 이사 갔대요. 전세 사기까지 치고 도망갔다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못 찾는 건가요? 그때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그 여자 새 주소 알아냈어요. 부산으로 도망갔더라고요. 거기서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예요. 우리 같이 고소합시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량이 세지거든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수심. 남편의 돈을 탕진하고 수많은 노인들을 속인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2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이기도 했지만 그 여자의 악행을 멈춰야 한다는 정의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7천만 원 배신 사건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배신, 꽃뱀 사기. 남편 김정수 씨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교묘한 사기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미경 씨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정의 실현을 결심합니다. 카페에서 피해자 세 분을 만난 그날 저녁, 저는 큰딸 서영이, 작은아들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9천만 원이면 상습 사기로 보겠습니다. 구속 수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악랄한 여자를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며칠 밤낮으로 경찰과 연락하며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저도 마트 일과 병문안 시간을 쪼개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슬픔은 이제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 이민정 검거했습니다. 부산에서 체포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니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2명, 피해액이 2억이 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2억.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인 겁니다. 남편 김정수 씨는 그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복수심은 남편을 향한 미움에서 이민정이라는 사기꾼을 향한 정의감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서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잘했어. 엄마가 고소 안 했으면 그 여자 계속 사기쳤을 거야. 한 달 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민정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팔짱 끼고 다니던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민정은 상습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3년. 그 여자가 감옥에 가는구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저는 제 손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이민정이 저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망친 인생들 생각해봐요. 그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눈물에 속을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재산 압류됐대요. 명품 가방들, 보석들 다 경매 넘어가요. 그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배상할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 돈은 제가 1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2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 이민정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돼서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 1년 동안 폐지 주우며 꿈꿨던 돈이 정말로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큰딸 서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 축하해, 엄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왔어.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마트 일도 줄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치고 폐지 줍고 눈물 흘리고.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1년간의 처절한 생존과 정의 실현의 대가였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방향을 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잃었던 2천만 원을 되찾고 상습 사기범 이민정을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경 씨. 그녀의 복수극은 단순한 금전적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2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손에 쥔 미경 씨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돈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어요. 남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저는 손을 들어 남편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 돈은 제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에요. 법원에서 나왔어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남이에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법적 종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정부 지원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어요. 당신이 저를 버린 그날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불쌍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남이 된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가끔 면회 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호자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병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남편이 퇴직했었죠. 그때는 벚꽃이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제 눈이 달라진 거겠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2천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마트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3일만 일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손주들 자주 볼 수 있겠죠. 다음 날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를 알아보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권리금 500에 월세 50. 반찬 가게 하기 딱 좋아요. 저는 그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반찬 진열하고 저기에 계산대 놓고 손주들 데려와서 김밥도 싸주고 35년간 남편 뒷바라지에 썼던 제 솜씨를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인테리어 300만 원, 초기 재료비 200만 원. 모두 합쳐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간판도 달고 메뉴판도 만들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장, 시금치 무침, 김밥, 주먹밥.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픈날 서영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살 지우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민수가 화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개업 축하해요. 저는 화분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홀로서기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주민 몇 분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반찬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김밥 사가는 직장인, 반찬 사가는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주먹밥 사가는 학생들. 매출도 하루 평균 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면 700만 원. 월세 내고 재료비 빼면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60의 나이에 저는 월 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이혼 판결문으로 35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진 미경 씨. 그녀는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종잣돈 삼아 자신의 평생 노하우가 담긴 할머니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수성가한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화에서는 미경 씨가 일하는 가게에 남편의 친구가 찾아와 전하는 소식과 미경 씨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담아 이 사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째,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치고 폐지 주울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또 올게요라고 말해줄 때 저는 3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주 3일만 마트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게 운영과 손주들을 보는 데 썼습니다. 손주 지우는 가게에 와서 김밥 만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데 남편 친구 박 사장이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박 여사님.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박 사장이 김밥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박 여사님. 정수 형 얘기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매일 후회한다던데. 그 여자한테 당하고 하반신 마비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매일 벽 보고 울어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경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미경이를 버린 거다. 내가 미친놈이었다. 저는 김밥을 싸며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걸요.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김밥 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후회한다는 사실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구나. 그를 향한 미움도 연민도 이제는 저의 새로운 인생의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일어선 여자였죠.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제 발로 서 있으니까요.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35년 헌신이 퇴직금 7천만 원과 함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사건. 박미경 씨의 사연은 한 여인의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절망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60의 나이에 마트 계산원, 폐지 줍는 일,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온몸을 던져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신 뒤에 숨겨진 꽃뱀 사기의 진실을 파헤쳐 2천만 원을 되찾고 악랄한 사기범을 단죄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습니다. 이혼 판결문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미경 씨는 2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자신의 평생 노하우가 담긴 할머니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장님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할머니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예순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경 씨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미경 씨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